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한국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조 원짜리 몸값을 자랑하는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요. 포브스 선정 세계를 바꾼 AI 천재 1위. 구글, 애플, 아마존이 줄을 서서 모셔간 실리콘밸리의 전설. 그런 그가 매년 10월 9일이 되면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12살까지 글을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가 글을 못 읽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바보라고 놀림받던 소년.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했던 심각한 난독증 환자. 그런 그를 살린 건 57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24개의 글자였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고 실리콘밸리를 뒤집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종대왕도 상상 못했을 기적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짠한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면 다음에 저희 영상이 안 뜬대요.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구독 꼭 누르기 약속.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윌슨입니다. 올해 나이 42살이고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 저를 세계를 바꾼 AI 천재 1위로 선정했다고 하더군요. 제 회사의 가치는 한화로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 10월 9일이 되면 모든 일정을 취소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서 서울에 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10월의 서울은 하늘이 참 높더군요. 동상을 올려다보니 세종대왕께서 책을 펼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마다 이 자리에 서면 울컥해지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외국인인데 왜 울어? 유명한 사람인가 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죠. 왜 한글입니까? 당신은 영국인 아닙니까? 매년 한국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12살까지 글을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포브스 1위가 7조 원짜리 회사 대표가 글을 못 읽었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심각한 난독증을 앓았습니다. 알파벳이 전부 뒤집혀 보였어요. B와 D가 똑같아 보였고 P와 Q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지만 전부 실패했죠. 의사들은 제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할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듣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바보라고 놀림받았고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책을 보면 머리가 아팠고 글자를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저를 구했습니다. 기자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한글이요. 어떡해요.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570년 전 이분이 만든 24개의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글을 읽었고요. 한글 덕분에 대학에 갔고요. 한글 덕분에 회사를 세웠고요. 한글 덕분에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종이입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한글 자음이 적혀 있었어요. 고, 노, 덜, 리.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건 제가 13살 때 한국인 유학생 형이 그려준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글을 못 읽는 채로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겠죠. 저는 다시 동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당신이 570년 전에 만든 글자가 영국의 한 소년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매년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30년 전 처음으로 한글을 읽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가. 다를 읽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을 때. 나는 바보가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89년, 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어요. 어머니도 같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셨죠. 집 안가득 책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 집 아이는 천재가 되겠네. 책 속에서 자라니까. 그런데 저는 책이 무서웠습니다. 6살 때 처음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B와 D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됐어요. P와 Q도 마찬가지였고요. 칠판에 쓴 글자가 전부 뒤집혀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요. 7살 때 런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난독증.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진료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하셨는데 아버지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우시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나서셨죠. 비가 와도 가셨고 눈이 와도 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몰래 따라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성당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글자를 읽게 해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아들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성당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엄마가 저렇게 울어야 할 만큼 나는 잘못된 존재인가? 아버지는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아들에게 글자 하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아버지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어요. 새로운 치료법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독일 논문, 프랑스 논문, 미국 논문. 밤새도록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아버지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계셨어요. 내 탓이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유전자가 문제야. 내가 아이를 망쳤어. 아버지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셨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강하던 아버지가 저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요.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보 토마스라고 불렀어요. 글자도 못 읽는 멍청이. 교수 아들이 왜 저래? 쉬는 시간마다 놀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놀렸어요. 나중에는 밀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변기에 처박힌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바보는 물에 빠져도 글자가 안 보이겠지. 저는 매일 혼자 울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화장실 칸에 숨었어요. 거기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러는 걸까? 왜 나만 글자가 안 보이는 걸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요.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또 학교에 가야 하는구나. 또 놀림을 당해야 하는구나. 또 못 읽는 내 모습을 봐야 하는구나. 숨이 막혔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11살 때 가장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독 대회에서 1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온 학교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제발 내일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습니다. 12살 생일날, 저는 일기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찢어진 책 한 권, 그리고 그 옆에 우는 아이 얼굴. 그게 저였어요. 글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해줄 거라고.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려. 한국에서 온 24살 청년이 저에게 새 생명을 줄 거라는 거려.
1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 연구실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24살이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아버지 밑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러 온 거였어요.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연구실로 데려가셨어요. 구석에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저를 집에 혼자 두시는 걸 걱정하셨거든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할까 봐요. 준혁 형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형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안녕. 너 토마스지? 나는 준혁이야. 한국에서 왔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또 바보라고 놀릴까 봐요. 그런데 준혁 형은 달랐어요. 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줬어요. 제 옆에 앉아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형은 저한테 뭘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글자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냥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의에 가셔서 연구실에 저와 준혁 형 둘만 있었어요. 형이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길래 옆에서 봤습니다. 이상한 그림 같은 게 보였어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도 아닌 기호들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형, 그거 뭐야? 그림이야. 준혁 형이 웃었어요. 그림 아니야. 글자야. 한글이라고 해. 우리나라 글자야. 한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자는 싫어. 나는 글자 못 읽어. 바보니까. 형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너는 바보가 아니야. 영어가 이상한 거야. 영어는 규칙이 없는 글자거든. 하지만 한글은 달라. 한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못 읽는데 다른 글자를 어떻게 읽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형이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그리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이라는 글자를 크게 썼어요. 이건 기억이야.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야. 저는 눈이 커졌어요. 글자에 이유가 있다고요. 형이 계속 설명해줬습니다. 노은 니은이야. 혀끝이 윗니 뒤에 닿는 모양이지. 으은 미음이야. 입을 담은 모양을 본뜬 거야. 저는 형의 입 모양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을 발음할 때 형의 입이 꼭 글자처럼 다물어졌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글자는 처음이었어요. 영어는 왜 B를 B라고 읽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왜 OUGH가 어떤 단어에서는 5%, 어떤 단어에서는 어프로, 어떤 단어에서는 아우로 발음되는지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외우라고만 했죠.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모든 글자에 이유가 있었어요. 형이 모음을 알려줬습니다. 아, 어, 오, 우. 이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 거야. 점은 하늘이고, 가로선은 땅이고, 세로선은 사람이야. 저는 멍하니 들었어요.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형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매일 30분씩, 자음 14개, 모음 10개. 형은 절대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자음을 다 외웠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모음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3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형이 종이에 글자를 썼습니다. 가, 나, 다. 형이 말했어요. 읽어봐. 저는 떨렸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못 읽으면 어떡하지?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자가 보였습니다. 고과 아가 합쳐져서 가가 된다. 형이 알려준 그대로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 목소리가 나왔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두 번째 글자도 읽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글자를 읽었어요. 형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토마스, 너는 바보가 아니야.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 그냥 영어가 너한테 안 맞았던 거야. 저는 형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12년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종이를 들고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울었어요. 한글이 저를 살렸습니다. 24개의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뒤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글로 글자의 원리를 깨우치니까 영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웠지만 예전처럼 암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 입학했어요.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을 전공했습니다. 난독증 소년이 세계 최고 공대에 간 거예요. 준혁 형이 보내준 그 종이 한 장 덕분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저는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32살이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성인식 AI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처럼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음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동업자를 구했어요. 마이클이라는 친구였습니다. MIT 동기였고 천재 프로그래머였죠.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빌렸어요. 실리콘밸리 외곽의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창업 자금은 제가 모아둔 $50,000가 전부였어요. 처음 1년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워 코드를 짰어요. 커피를 마셔가며 토론했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AI는 가장 뜨거운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어였어요. 영어는 미친 언어입니다. 같은 철자가 완전히 다르게 발음돼요. O, U, G, H. 이 네 글자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어마다 전부 다르게 발음됩니다. THROUGH 우, THOUGH 오, TOUGH 터프에서는 어프, COUGH 코프에서는 오프. 똑같은 네 글자인데 발음이 전부 달라요. 도대체 규칙이 뭔가요? 규칙이 없어요. AI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학습시켜도 오류율이 30%에서 안 내려갔어요. 10번 말하면 3번은 틀리게 알아듣는 거죠. 이건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다음에 연락 달라.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안 받더군요.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2년차가 되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사무실 월세를 3개월째 밀렸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직원 2명에게 줄 월급도 없었어요. 제 월급은 1년째 0원이었습니다. 끼니를 굶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어릴 때 더 힘든 걸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리고 마이클이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이클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나 구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연봉 $300,000야. 나 가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2년 동안 같이 밤새운 동료가 떠난다고요.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 회사는 안 돼. 영어 음성인식은 한계가 있어.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해.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코드가 떠 있었어요. 2년 동안 밤새워 짠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영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세계를 바꾼 회사들이죠. 저도 저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편하게 월급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사무실을 정리하자. 짐을 싸자. 이 바보 같은 꿈을 접자. 그때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고, 노, 덜, 리, 무, 바, 샤. 20년 전 준혁 형이 그려준 한글 자음표였습니다. 형이 하나하나 적어준 글자들이었어요. 그 옆에 발음하는 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챙겨 다녔는데
이 서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형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그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을. 그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영어가 문제라면 영어를 안 쓰면 되잖아. 한글의 원리를 AI에 적용하면 어떨까?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인 조합, 소리와 글자의 1:1 대응, 예외 없는 체계. 이걸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코드를 새로 짜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타이핑했습니다. 포기하려던 그 밤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잠을 안 잤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드만 짰어요. 손가락이 저릴 때까지 타이핑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걸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고과아가 만나면 무조건 가입니다. 노과아가 만나면 무조건 나예요. 100번을 써도 1000번을 써도 똑같습니다. 영어는 달랐죠. A라는 글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돼요. APPLEF에서는 에, MAKE make에서는 A, ABO UTAbout에서는 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3개예요. 이런 게 수백 개입니다. AI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영어 소리를 영어 철자로 바꾸지 말고 한글 원리로 바꾸자. 소리 하나에 글자 하나,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2주 동안 사무실에서 살았어요. 샤워도 안 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테스트를 돌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오류율 3.9%.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3.9%. 진짜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30%였어요. 그게 3.9%로 떨어진 거예요. 87%가 줄어든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됐다. 됐어. 진짜 됐어.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춤을 췄습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눈물이 났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오류율 3.9%. 결과 보러 오세요. 오후가 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던 투자자들이었어요. 진짜야. 어떻게 한 거야? 언제 만날 수 있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전화 받으시네요. 일주일 후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무명의 스타트업이 음성인식 혁명을 일으켰다고요. 구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플에서도 왔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월세 못 내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끼니를 굶었어요. 동업자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세계 최고 기업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구글이 먼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요. 애플이 따라붙었어요. 35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5천억 원.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종 승자는 아마존이었습니다. 53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 제 회사가 7조 원에 팔린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전 세계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무명의 천재, 실리콘밸리를 뒤집다. AI 혁명의 주인공. 53억 달러의 사나이.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포브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영어 음성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종이요.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다른 종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57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요. 그 글자의 원리가 제 기술의 핵심입니다. 기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글자요. 그게 AI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세종대왕은 AI를 몰랐어요. 컴퓨터도 몰랐죠. 하지만 570년 전에 이미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한글이 성공한 거예요. 그 인터뷰가 포브스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570년 된 알고리즘, 실리콘밸리를 정복하다. 기사가 나간 후 한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정부기관, 다들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만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570년 전 그분이 만든 글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였어요. 2024년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왔어요. 뉴욕에서 서울까지. 1년에 한 번, 이 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옵니다. 세계 어디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도 취소해요. 이 약속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10월의 서울은 하늘이 참 높더군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있었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있었어요.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어요. 책을 펼치고 앉아 계신 모습. 570년 전 그분이 만든 글자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동상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해마다 이 자리에 오면 울컥해지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전하, 왔습니다. 올해도 왔습니다. 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외국인인데 왜 울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요. 회사를 매각한 후 저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세종글로벌 재단이에요.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처럼 글자를 못 읽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영어권에서만 난독증 아동이 수천만 명이에요. 그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냥 영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글자가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규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570년 전에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지금까지 42개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글자를 깨우치고 있어요. 저처럼 처음으로 다를 읽고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울어요. 작년에 영국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가 보낸 거예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저는 에밀리예요. 저도 선생님처럼 글자가 안 보였어요. 학교에서 바보라고 놀림받았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어요. 저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전 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화장실에 숨어서 울던 소년. 바보라고 놀림받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이게 다 한글 덕분입니다. 세종대왕 덕분이에요. 저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세종대왕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인자한 표정이셨습니다. 마치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570년 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어리석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쉽게 익히게 하려고 그 마음으로 만든 글자예요. 저는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바보였어요. 그런 저를 세종대왕의 글자가 살렸습니다.
570년의 시간을 건너서요. 바다 건너 영국까지 와서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전하, 당신이 570년 전에 만든 글자가 영국의 한 소년을 살렸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이 전 세계 아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하의 글자 덕분입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보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보물이에요. 570년 전 한 분의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저는 매년 이 자리에 올 겁니다. 2다리로 걸을 수 있는 한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겁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요. 동상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0월의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토마스 윌슨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건 한국입니다. 57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24글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글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